그 뭐 지난 10년간 뭐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다. 근데 지금 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120은 해야 되는데 80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규제가. 네. 네. 그런 대부분의 그런 부동산 규제 네. 이게 실제로 뭐 집값을 잡거나 상승장에서 이런 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온갖 규제를 다 동원해서 네. 뭐 투기가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뭐 아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네. 이런 그다음에 뭐 조합원 주양도 금지 여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막 전방에 막 이런 걸 다 쏟아냈지만 결론은 이제 이게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수요 억제. 네. 집을 사지 말라. 대출 규제도 또 마찬가지인데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한 결과 수요를 짓누르지 못했다. 네. 이게 손으로 눌렀지만 이게 삐져나오는 수요들이 어차피 집은 살아야 되는데 네.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제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공급을 확대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그래서 2017년에 2017년 4월에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 환수세를 폐지해야 된다. 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2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고 보금자리 주택주가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입주 물량을 확보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걸 빨리 폐지하고 나중에 공급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빨리 이걸 확충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한 3년 전부터 강하게 주장한 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근에 발표된 김포 한강 그쪽에 4만 6천 가구 제외하고 네. 3기 신도시가 신도시급이 35만 가구예요. 네. 이 물량이 너무 적다예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35만 가구 입주하고 그러면 뭐 시장은 뭐 완전 다 평정돼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공급을 이거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해보면 돼요. 네.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60만 가구였어요. 네.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방금 얘기했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그렇죠. 예. 이제 2009년도에 MB가 시작한 건데 네. 이때 기획된 거는 32만 가구. 네. 근데 이제 취소가 두 군데가 됐어요. 큰 게. 그러고 나서 실제 입주한 거는 21만 가구예요. 네. 그러면 두 개 합치게 되면 80만 가구 넘잖아요. 네. 근데 이 35만 대 80만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신도시급만 비교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많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장 상황이었던 그때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공급 물량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35만에다가 4만 6천 가구 이제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김포에. 이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5년간 지금 그 현 정부가 270만 호 계획에서 네. 수도권이 158만 호, 네. 비수도권 지방이 112만 호 네. 이렇게 해서 도합 270만 호인데 158만 호 중에 방금 얘기했던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공택지가 62만 호예요. 네. 62만 호. 모든 공공택지가 그러니까 이제 중소필지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2기 신도시 신도시급하고 비슷할 뿐이잖아요. 그렇네요. 거기는 보금자리도 빠진 거고 중소택지도 다 빠질 거죠. 네. 이게 맞냐고요.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우려가 된다. 270만 호 공급 계획 자체도 전체 총량으로 봐서도 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전 정부에 비교해서는 이제 많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158만 호인데 공공택지 62만 호는 그죠?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62만 호에 대부분이 3기 신도시예요. 네네. 3기 신도시 물량이 너무 좀 안이하게 기획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3기 신도시 자체에 아파트나 이런 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 비율이 전체 용지가 100이라고 그러면 네. 26%만 주택 용지예요. 아. 신도시라는 땅을 100을 확보해 놨는데 여기 아파트 주택 지을 땅을 26%밖에 4분의 1밖에 집을 안 줘요. 네. 나머지 4분의 3은 뭐 하는 땅이 뭐 하나요? 공원 뭐 만들고 이런 거. 공원이 3분의 1이에요. 어. 공원이 33%, 34%예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뭐 공원 만들려고 신도시 했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거는 20%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공원 네. 면적은. 네. 그럼 나머지 면적을 주택용지로 전환해야죠. 물론 뭐 명품 신도시로 기획을 했으니 네. 공원이 뭐 사방에 널려 있으면 얼마나 좋긴 하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긴 하겠지만 그 3기 신도시가 거기 거주자들을 위한 그런 신도시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거 네. 수십조를 쏟아부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 전체에 그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더 늘려라죠.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가 있죠. 아까 공원 녹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조용지라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짓는 이게 용지가 네. 전체 도시 면적의 이것도 15%나 확보해놨어요. 이것도 과도예요. 네. 이것도 과도예요. 거기 맨날 뭐 지식산업센터만 질 수 없잖아요. 네네. 이것도 전환해야 돼요. 주택용지로. 이렇게 돼서 이거를 과감하게 늘려야 돼요. 이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이에요. 네. 뭐 김포 지정했지만은 4만 6천 가구 저 언제 입주하겠어요? 한참 걸려있죠. 10년 후죠. 네. 물리적으로 저거는 10년 후죠 이미. 네. 10년 후 4만 6천 가구는 했지만 입주는 10년 후에요 저거는. 지금 이미 3기 신도시가 진행된 것도 이미 발표가 18, 19년도예요. 네. 벌써 3년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입주 빨라야 5, 6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5, 6년, 6, 7년. 네. 신도시는 발표하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공급 공백기가 오는 게 신도시가 2기 신도시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3기 신도시는 방금 얘기했는데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네. 요 부분이 공백기가 있어요. 네. 요 공백기는 전 정부에서 10년 전에 공공택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전 정부에서. 그렇죠. 네. 가령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네. 신도시를 발표했다면 네. 이거는 어떤 정부 때 입주하는 거예요? 차기.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고 윤석열 정부에서 입주해야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입주 공백기가 되는 주기가 네. 온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공백기가 됐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2017년도 4월에 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 시기가 오니까 빨리 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네. 공부해라.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공급 정책이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은 어디 하는 거냐면 뭐 철도 차량기지 위에 그렇죠. 뭐 유수지 이런 공공용지 이런 거에 하라고 한 건데 현실에서는 거의 안 됐어요. 네. 거의 안 됐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주변에서 자기 동네에 행복주택,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뭐 그쵸, 온갖 막 반대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화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공급된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00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올림픽공원 2배, 올림픽공원 2배. 용산공원이 이제 90만 평이잖아요. 네네. 그거가 수도권에 개발된 전부예요. 그럼 이제 입주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공공택지가 네. 이 신도시 이제 마무리 상태에서 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빨리 나중에 반전해서 상승한다면 더 큰 우려가 있는 그런 잠재된 우려가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좀 이 침체기에는 입주 물량이 조금 적어도 매매 가격은 어차피 침체가 됐으니까 이게 버틸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이제 전세값은 올라가죠. 그게 아까 하우스 푸어 시절 1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도 공백기가 딱 왔었는데 다행스러운 거죠. 왜냐면 침체기와 공백기가 겹쳤으니까. 그래서 매매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네. 안 오를 수 있었던 네. 거죠. 대신 이제 뭐가 올랐냐면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는 거죠. 결국에 입주 물량이 살아야 없으니 사람은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값은 고공행진한 거죠. 네. 이 주기가 다시 한번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주기가 다시 지금 딱 맞춰서. 근데 이때도 다행히 지금 침체기예요. 침체기를 그렇다고 길어지라고 네.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이거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어차피 시장은 순환되는 거니까 네. 뭐 침체기를 2년이라고 하면 네. 3년 뭐 더 이상 길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또 그런 우려도 또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네. 하여튼 그래 이래저래 이런 공급 로드맵은 특정 정부나 이런 것에 그 영향을 받지 말고 국민을 보고 그야말로 그렇죠. 일정하게 이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인구가 설령 조금 줄지언정 주택의 이제 가구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1, 2인 가구 위주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 주택의 단위는 가구란 말이죠. 네. 가구. 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 가구 맨날 쓰잖아요. 가구 세대. 이걸 단위로 주택 수가 계산돼야 되는 게 그게 또 주택 보급률이고 네. 주택 가구 수가 주택 수가 또 주택 보급률이잖아요.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5%밖에 안 돼요. 20년 기준으로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공급에 대한 흐름을
진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꾸준히 시장의 부침과 상관없이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일정 서울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가령 아파트 입주만 4, 5만 가구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이런 지속적인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네. 공급 정책이.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주택청을 설립하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그 관점에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부족하다면 신도시 발표하고 그래서 또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급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그냥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는 이게 수평이 편한 거죠. 수평이. 그렇죠. 예. 어차피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느냐 주냐에 따라서 이 가격성이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일정할 때 이 공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네.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공급이.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체계적인 공급량은 꾸준히 네. 국민은 뭐 정부가 바뀌나 시장이 침체하거나 올라가거나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주거 수요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 처음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네. 이 무주택자들 네. 이 집을 뭔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살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무주택자는 항상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사는 방법. 네. 그다음에 청약, 분양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뭐 기타 뭐 경매든 뭐 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초기 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뭐 물론 이제 그게 뭐 전세 보증금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목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제 대출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랬냐고 하면서 대출 받은 사람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는 어렵겠지 이렇게 해서 네. 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쵸? 예,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건 사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은 자기 상환 능력을 네.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무주택자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금매, 청약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약간 경쟁률이 떨어질 때. 네. 뭐 처음 집 사는 사람들은 뭐 신혼부부가 됐던 생초자가 됐던 이런 특별 공급 특공이 됐던 아니면 일반 청약도 이제 청약 가점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네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걸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무주택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자기의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잘만 이용하면 아주 좋은 매력적인 나의 구원투수죠. 네. 대출이. 네. 그래서 무슨 대출부터 이용을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저리에 상대적으로 뭐 3% 지금 같은 고금리에도 네. 3% 4%짜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정책자금 대출에 맞춰서 내 조건을 잘 갖추는 거예요. 뭐 9억 원 이하 정책자금 대출 집값이 뭐 9억 원 이하, 네. 그죠? 뭐 최대 뭐 대출 금액은 뭐 5억 원, 뭐 생초자 뭐 6억 원 이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식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뭐 집값만 떨어져서 막상 나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준비된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을 당연히 선호 지역을 항상 선정해서 모니터를 해야죠. 네. 두세 개 정도를 선호하는 지역, 자기의 직장이 됐던 우리가 이제 주거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가장 1번이 이제 뭐니 해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 교통, 주거 환경, 편의 시설. 그렇죠. 이 주거 선택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또 이 본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여기서도 좀 개선된 뭐 이런 지역들 아니면 이제 철도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GTX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엄청난 기여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영향을 미쳤잖아요. 예. 이런 철도 연구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당장 내년에 개통할 뭐 철도 노선, 네. 뭐 2년 후에 개통할 철도 노선 네. 가령
이런 것들을 다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것은 뭐 내년도에는 뭐 소사 대곡선 네. 이제 뭐 이게 일산역까지 연결되고 뭐 밑으로는 이제 뭐 시흥 안산에서 이게 뭐 서해선까지 서해선이죠. 이제 쭉 연장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포공항하고 뭐 일산은 또 연결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내년에 약간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늦어지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철도는 이게 그렇죠. 항상 이게 예상대로 완공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내년 9월에 잠정 예정이었던 지하철 8호선 연장 네. 별내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구리, 뭐 다산 신도시 별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또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산 신도시에서 가령 30분 만에 이제는 잠실 강남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철도 다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모니터를 해서 몇 개 단지를 찍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현장도 주기적으로 가보고 네. 발품을 팔아야죠. 네. 그러면 또 초급 매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럼 몇 천만 원 싸게라도 네. 가령 뭐 6억을 부르는데 뭐 3, 4천만 원 싸게라도 나오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주말에 쉬지 말고 점검하면서 다니고 네.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주택자는 살 수가 있고. 자, 이제 궁극적으로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 투자성을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뭐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에서 얘기했지만은 결국 투자성, 집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4-5가지가 모아져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게 투자성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지 별도 엉뚱한 데 나오지 않아요. 네. 결국에 정석을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성을 따라서 네. 가야 결국은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특별히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만의 뭐 이거는 쉽지 않고 자, 그 과정에서 1주택자의 마지막 뭐 방법이랄까 할까 조금 뭐 이거 이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1주택자의 최고의 투자는 회전에 있다. 회전. 한 지역에 10년 이상 살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좋으면 뭐 오래 살 수 있긴 한데 네. 너무 한 곳에 뭐 오래 머물게 되면 이게 눈덩이가 굴러야지 눈이 더 붙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25평 살다가 이제 여기서 1세대 때 비과세를 받고 네. 이제 비과세가 이제 12억까지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럼 뭐 2년, 3년 가령 너무 또 단기간이 되면 뭐 약간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가고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을 바꾸고 이런 네. 식의 너무 한 곳에 오래 장기간 머무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투자는 이 회전에 있다. 네. 이게 잘 구르다 보면 커지잖아요. 자산이 뻥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1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 모시고 뭐 이런 네. 무주택자들의 뭔가 주택 방안 뭔가 그런 비법부터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고언과 그다음에 과거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정말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조만간 또 한번 나와 주실 거죠? 제가 한 3년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년 후에 3년 너무 먼데 조만간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예, 뭐 시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